안녕하십니까. 목동 종로학원 여지영 선생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 보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네. 어려웠죠. 목이 베이네요. 네. 어려웠습니다. 뭐,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제 특히 엄매하는 친구들은 엄매를 시작하는 그 문법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법 문제들이 그래, 지칭어도 들어봤고 호칭어도 들어봤어. 근데 이게 쓰이는 상황이라든지 미지칭이나 부정칭 정도까지는 구분할 수 있는데 품사까지 구분해라 하는 부분에서 35번은 어려웠을 것 같고 36번도 지칭어, 호칭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좀 또 상황까지 나오고 본문의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면서 처음부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화작은 많이 어려운 문제보다는 함정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학은 작년보다는 좀 평이해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평이해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쉬웠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함정 문제가 있고 독서에서 A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도덕적 문장의 참, 거짓 판단. 그 도덕적 문장이 있냐,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냐, 뭐 이 얘기 나오면서 다양한 이론가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연계가 되긴 했는데, 수능 특강 맨 마지막 실전편에서 이렇게 독서지문 3개가 연계가 됐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맨 뒤에서 연계가 됐는데,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독서 지문에서 꽤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극악의 난이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풀어보면서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갈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저는 독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독서 첫 번째 질문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경영진이 어떻게 경영할 거냐, 과두제로 경영할 거냐, 공동체적 경영을 할 거냐, 그 얘기 나오면서 과두제 경영의 장점, 단점,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죠. 자, 스톡 옵션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톡 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손실은 입지 않아. 왜? 행사하지 않으면 되니까. 네. 자, 스톡 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 그쵸? 미래의 주식 가치가 원했던 만큼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되니까요.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식 평가 보상권과 미래의 주식 가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주식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평가 보상권도 특정 주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보상을 받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경영 공시입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거야. 그래서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제도일 거다. 당연한 얘기죠. 자, 사회이사 제도는 기업 의사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겠지. 그래서 개방성을 높일 수 있고. 자, 경영공시 제도와 사회이사 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 그쵸? 왜냐하면 경영공시 제도는 당연하고 사회이사도 경영진이 아닌 사람이 의사결정에 들어가면서 정보를 알 수 있죠.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자,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며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 높대.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해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했습니다. 공동이야. 그쵸? 자,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 경영진을 구성하였대. 자, 근데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했다. 지금 고정된 게 아니에요. 소수로 고정된 게 아니니까 이걸 과두제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과두제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전체 주주는 기업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두제가 아니니까 정보도 공개되네.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중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견합니다. 수평적이네.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 A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과두제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B는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을 듯하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자 이겁니다. 현행대로 유지하자. 자, 그러면 7번 보자.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다. 맞죠? 과도한 경부적 천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을 거다. 답이 나오네요. 바로. 틀린 말 없잖아요. 자,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아니,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A가 바꾸자고 했는데 B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현행이 지금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쵸? 이거는, 이 말은 현행 방식이 이거라는 거니까요. 네. B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지한다. 근데 여러분, 이미 지금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이니까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걸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A와 B는 현재 X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금 과두제는 아니죠. 네. 과두제는 한 몇 명이 고정돼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정보도 이렇게 공개되지 않고 불평등하고 이렇게. 네. 자, 다음 기술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술 지문. 이것도 이제 이중 결합하고 이온 결합하고 잘못 말했어요.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에 대한 지문이 나오거든요. 수특 실전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탄소의 공유결합 이야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좀 연계된 지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저는 문제를 바로 가볼게요. 9번입니다. 자, 기억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고 그랬는데 양쪽 끝부분이 아니라요. 한쪽 끝부분입니다. 그쵸?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중합 과정인데 여기 보시죠. 자,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건데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의 하나가 필요하지. 하나가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되는데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틸렌이 가진 탄소 이중 결합 중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여 단일 결합을 해.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는 불안할 거 아니야.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고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에틸렌 방식하고 뭘 하게 된다? 단일 결합을 하게 된다. 그쵸? 단일 결합을 하게 된다. 해서 일단 원래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탄소 하나가 탄소 안에서. 근데 탄소가 2개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탄소 2개가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하고 과산화물 게시제 이걸 그냥 저는 이렇게 쓸게요. 얘라고 이 과산화물 게시제는 얘하고 한쪽이 결합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가 끊어진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얘하고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다른 C하고 결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얘랑 결합하면서 얘도 이게 하나 사라졌죠. 그러면 얘도 불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애랑 또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 결합이 늘어나는데 일단 여기는 안정돼 있습니다. 양쪽에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세요.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대요.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고 이 사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죠. 그러고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서 어때? 결합하면 안정화된다. 이렇게 사슬 두 개가 만나야 돼. 그래서 한 사슬의 앞뒤가 불안정하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쵸? 자,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했으니까 단일 결합. 맞네요. 네. 공유하는 결합.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옳지.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그쵸?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개가 만나면서 사라진다고 그랬죠. 자,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에 이중 결합이 그렇지 단일 결합으로 바뀌게 되면서 성장한다. 사슬이 성장한다. 이렇게요. 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죠. 자, 힌트를 먼저 보고 갈까요? 여러분, 결정 영역입니다.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입니다.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체에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대. 그래서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질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정 영역이 많으면 유연성이 낮아요. 그래서 충격은 약해. 잘 깨진다는 거야. 가공성이 떨어져 점점 불투명해지고요. 밀도가 높아서 단단해지고요.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대.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담아두기 좋겠죠. 민감성이 약해지고 열에 의해 변형되지도 않고 이렇게. 네. 그러면 한번 보죠. 어때요? 가지를 치는 거니까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결정 영역이 아니게 되고요. 이게 결정 영역이죠. 이게. 그쵸? 그래서 기억은 비결정, 리는 결정 이렇게 잡고 갑시다. 자, 그러면 충격에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려면 뭐 해야 돼? 비결정해야 돼. 그래서 가야. 네. 잘 보이려면 투명하려면 가야. 그쵸? 비결정해야 돼. 보관 용기에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이야. 민감하면 안 돼. 그쵸? 민감하면 안 되니까 나야. 그러네. 3번이네. 나보다 가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 아니요. 밀도가 더 높은 건 나라고 했습니다. 열에 잘 견디려면 나라고 했습니다. 네. 해결됐나요? 이런 식으로. 네. 안 되면 얼른 앞에 가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12번 갑니다.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운 거. 그렇죠? 네. 자, 전통적 관점 나오고 A의 관점 나오는데 A의 관점 조금 정리해보고 싶어서 제가 밑줄을 걷는데 보자.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에 참거짓을 나올 수 있는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그쵸? 의미만으로 판별 가능해. 혹은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되는 종합적 경험이야.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대요. 그럼 왜 진리 적합성이 없냐? 자, 일단 분석적이지 않다는 건 수용을 했어. 근데 보자.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로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일이라고. 그래서 분석적이지 않다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래요. 선 그 자체는 감각으로 검증할 수가 없죠. 감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참 거짓을 판정할 수 없다. 검증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검증될 수 없는 겁니다.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럼 도덕 문장은 어떤 거냐?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왜 오해했냐? 이렇게. 도덕 용어는, 자, 도덕 문장하고 여러분, 도덕 문장과 도덕 용어를 지금 달리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 문장하고 도덕 용어를. 자, 도덕 용어, 이런 선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쓸 수 있고,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대요.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쓸 수도 있대. 그쵸? 자,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라는 사실을 기술한다는 문장이라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는 건 아니야. 왜? 그냥 사실을 기술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대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사실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도덕적인 게 아니야. 도덕 용어를 쓰고 있지만 도덕 문장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로 하자면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기술적 용법이라면 도덕 문장은 아닌 거예요. 알았죠? 검증은 가능해? 그렇지. 경험적으로 검증은 가능하지. 반면에 자, 그다음 가자.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한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는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인데 그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독립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표현적 용법을 쓴다면요. 이건 도덕 문장이긴 해. 하지만 참거짓을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A어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 먼저 풀고 갈까요? 그래, 12번을 풀읍시다. 12번을 가만 읽으면 되니까요. 자,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용어입니다, 용어. 검증은 가능하죠. 맞죠? 네. 도덕 문장은 아니야. 도덕 용어는 맞아. 사실 기술이야.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가능해. 검증 가능해. 이렇게.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당연히 동일하다고. 정서 표현 문장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이건 분석적 문장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 여러분,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기술적 용법이지 표현적 용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든 간에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면 그건 뭐야? 기술적 용법인 겁니다. 표현적 용법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도덕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도덕 용어가 아니라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하니까 사실 기술이면 검증할 수 있다. 참거짓을 검증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한 거다. 도덕 문장은 기술이 아니라 표현이다. 감정 표현이다. 이렇게. 네. 9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까지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좀 살펴보고 가죠. 나도 어려우니까요. 네. 자, 여기서 전건 긍정 공식이 나옵니다. 전건 긍정 공식이 뭐냐면 보세요. P이면 Q이다. 이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P이다. 그리고 Q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참이고요. 만약에 이것도 참이라면 당연히 어때? 결론으로 Q이다도 참이 된다. 이게 전건 긍정입니다. 알았죠? 이게 전건 긍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를 보죠.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한 부분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귤은 맛있다는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할 때 이거는 가정을 한 거지 그냥 태도 귤이 맛있어 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감정 표현은 아니야. 맛있네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귤이 맛있다면이니까. 그러면 뭐하고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얘하고 얘가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어때?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는 이걸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전공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귤은 맛있다.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의 내용 차이가 생기므로 전공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가 제기한 문제인데 이렇게 전공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은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문제 제기하는 거야. 뭐라고?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한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게 돼. 똑같은 이야기야. 이게 감정이라면 이건 감정이 아니니까 이 둘이 다른데 이 둘이 참이라고 해서 이게 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A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A의 입장이라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공긍정식의 타당함을 부정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도덕 문장이야. 그렇죠? 도덕 문장이라는 건 감정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 표현이야. 그러면 어때? 전공긍정식은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도덕 문장이겠죠, 여기가. 아니면 전공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그냥 아예 말해버리면 됩니다. 여기에 도덕 문장을 들어가면 안 된다. 감정 표현을 하는 도덕 문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행크스의 입장이 나옵니다. 행크스의 입장은 어떻게든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지니까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지니까 이건 어때? 판단적이고 그 판단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참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고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공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한 건 아니야. 속성 부여 행위를 한 건 아니야.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봅시다. 이거는 행크스의 입장이야. 이거는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했어. 하지만 이건 행위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은 여전하고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 건 여전하다. 판단적 본질은 여전하고 속성 부여하는 내용, 행위는 아니지만 내용은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으로 가죠. A로부터 출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방금 읽었습니다. 자, 적절한 거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입니다. 판단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 표절은 나쁘다.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아니요. 조건문에 있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은 진입니다. 그랬잖아요. 내용은 진인다고. 그렇죠? 네.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없다. 내용은 무조건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속성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아까 자, 봅시다. P이면 Q이다 이거하고 P이다 이건 아예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P는 이 P는 부여하는
행위는 아니야. 하지만 뭐는 될 수 있다고 그랬어? 어떤 속성을 가진 내용은 될 수 있다고 그랬고, 내용이라는 면에서 뭐 여전히 판단적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게 됩니다. 이게 맞게 됩니다. 이것도가 아니라 이게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의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로 부여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의 판단적 본질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요. 내용은 유지할 수 있다. 내용은 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네요. 네. 설명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아주 잘 끊어 읽었어야 되는 건데, 그쵸? 네. 그래서 13번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13번이. 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여러분? 자, 일단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전통 윤리학자는 있다. 맞네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요. 자, A는 없다라고 했죠.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어. 그쵸? 네, 맞습니다. 자,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데 A는 아니야. 갖지 않아. 분석적이도 종합적이지도 않아서. 그쵸? 네. A로 갑시다. 3번. 전건긍정식의 두 번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를 수 있죠.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근데 A를 봅시다. 도덕 문장은 전건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만약에 A의 입장을 고수하려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옳지, 갖지 않는다. 그래서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A의 입장이라면. 이해됐죠? 네. 상당히 재밌네요, 문제. A의 입장을 고수하려면 이 말이 곧 A의 입장이면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고 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사실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좋은데 머릿속에 안 남아있다면 얼른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 A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지키려면 곧 A의 입장이라면 이 말이야.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이야.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 타당성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도덕 문장은 전건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돼요. 네. 행크스는 이거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15번 가지고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힘들다, 그죠?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A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여. 여기까지는 상관없어. 근데 기억은 A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해서 기억이 A에 대한 비판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이 타당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감정을 표현하면 아까 그 식이 안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그 식이 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3번 가자. 기억은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려면이야.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나는 문장의 내용이 당연히 일치해야 되죠. 네. 뭐하고 뭐가? 이게 두 전제였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은 도덕적 문장뿐 아니라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P가 선호를 나타내면 여기서는 태도를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태도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딸기가 좋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자,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판단적이야. 누구야? 행크스. 이거 다 필요 없죠. 애당초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왜? 판단적이면 그냥 참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똑같아요. 네. 자, 16번 가죠. 자,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뭐 태도, A어랑 비슷하네요. 태도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은 태도에 대한 태도일 뿐이래.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거짓은 없어. 판정 불가능하네. 검증 불가능해요. 자,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낸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야. 그러니까 일관적이니까 옳아. 이렇게. 일관적이니까 타당해. 이런 겁니다. 일관적이니까 타당해. 이렇게. 왜 이게 타당하냐? 일관적이니까 타당해. 이렇게. 자, 그럼 보자.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복의 주장. 왜 충돌해? 상충하지 않게. 여러분 상충한다는 건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서로 충돌하지 않아. 네. 둘 다 태도잖아요. 네. 자,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 이건 참거짓이 있다는 거잖아. 그쵸? 타당성을 논증이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 일관되냐, 일관되지 않냐로 가버리면 상충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제와 결론에 뭐가 태도가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전제에 태도가 들어가 버리면 뭐가 돼? 전건긍정을 부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네. 자,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기준을 세우고 싶어. 그렇죠? 찬성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상충한다. 맞네요. 네. 잠깐만. 이걸 끄면 안 됩니다. 상충하는 건 맞아요. 네. 자,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입니다. 선호.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 선호, 좋아해, 찬성해 이렇게 상충하지 않겠죠. 도둑질은 나쁘다가 정서 표출하는 거다. 나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 그쵸? 진리 적합성이 없다. 참 거짓이 없다. 진리 적합성이 없다. 똑같은 말이야. 상충하지 않아.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드디어 독서를 다 풀었어요. 자,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학은 연계가 많이 됐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독서는 그러니까 좀 얄미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공적인 자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앞에서도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맨 마지막에 있는 실전에서 다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문학은 앞부분에서도 많이 냈어요. 앞부분에 많이 일회봉전도 연계가 돼 있는 작품이고 뒤에 보면 우부가도 연계가 돼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땅도 연계고 청산행도 연계고 네 작품이 연계가 돼 있어요 지금. 물론 작품만 연계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인물은 알잖아요 우리가. 자, 한번 가봅시다. 20번부터. 자, A하고 B야. A는 누가? 장애황이 누구 이시랑 곧 자기 시아버지한테 바치는 거야. 자, 제문 맞네요.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제사 올릴 때 글 올린 글이야. 원통함을 이루하기 위한 건 내용 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성상에게 바치는 평은 맞아. 사건의 경과 알려줬죠. 그쵸? 네. 자, A와 달리 B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인데 잠깐만.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시아버지한테 제문을 올리면서 자기를 낮춘 표현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뒤에 앞에 보면 나와 소첩이라고. 봐봐 여러분 소인, 소신, 소자 할 때 이 소자 있죠. 작은 소자를 쓰는데 전부 다 어때?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답은 쉽게 나오네. A에서 글을 바친 사람이 오해했던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B에서 살아있다는 게 드러났어. 네. 자, A와 B는 모두 글을 바친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그렇지. 네. 난 누구고 누구한테 바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21번 갑시다.
공적 가치는 충하고 연결되고 사적 목표는 효를 실현하는 거. 그쵸? 네. 해봅시다. 장해왕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 나와요. 내가 대공을 이루어서 우리 남편도 찾고 시아버지도 찾고 하려고 그랬는데 혼약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한 동력이 되었다. 사적인 게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한 동력. 이렇게. 장해왕이 난신 왕위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좀 보내주세요. 제가 때려야 되겠어요.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고. 자,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식됐다는 소식에 분노해서 공적인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한 당위성입니다. 자, 표류화된 이대봉이 천우신조는 하늘의 도움입니다. 하늘의 도움. 하늘의 도움으로 무인도에서 이 신랑 부모님과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만났어요. 그래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곧 하늘의 도움이 이대봉이 공적 활약이 아니라 사적인 목표에 도움을 줍니다. 네, 공적 활약은 아니에요. 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부가가 나왔어요. 우부가. 자, 우부가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A,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그랬어요. A는 꽁생원. 그리고 B가 누구죠? 게으른 농부. C는 선비입니다. 자,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다. 맞아요. 그러면 B로 갈까요?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곡식을 거둔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자, A는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해. 아니야. 부모한테 돈 1000냥이나 물려받았어. 혜택을 받지 못한 인물 아니야. A는 혼인 중매한 일에 성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서로 가볼게요. 선체가 뭐냐면 혼례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인데 그 선체를 중매할 때 그 선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혼인 중매할 때 선체 때문에 선체를 잘못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창피하게 뺨을 맞았대. 그러니까 중매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그쵸? 창피를 당한 인물 맞아.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수치를 당했다? 수치를 당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가뭄에 김을 매지 않아 다른 농부들. 여러분, 자, 부지런한 농부가 조롱을 받았어요. 게으른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를 보면서 아이고 비도 안 오는데 너 뭐하러 김 매니 하면서 했으니까 B가 조롱을 받았다는 건 틀렸습니다. 자, B는 김 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비관적인 인물이고 C는 학문에 힘을 쏟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틀린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꽁생원 이렇게. 그리고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 농부. 그리고 농부를 닮아서 그 농부를 보고 누구한테까지 선비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비한테까지. 자, 가의 공짜 뜬 재물을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 그쵸?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소재고.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농부들이 농업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농업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네요.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한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네. 가히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 공납을 자기 멋대로 유용하는 거니까요. 무시한 태도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거다. 왜? 어차피 다 죽어.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예상하는 운명론적 태도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돈 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 재물을 베푸는데 인색합니다. 대접을 안 했어.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해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네, 맞네요.
자,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꽁생원의 말로 해서 끝에서 무책임한 사람. 무책임해? 뭐 이건 세모일 수도 있고, 그쵸? 세모 정도는 될 수 있죠. 세모. 근데 큰 일을 하면서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부지런을 촉구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농사보다 뭐가 더 큰일이라고 해서 벼슬이 훨씬 큰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농부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누구? 선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선비들에게. 큰일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데에서 선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농부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요. 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27번, 30번 아버지 땅이 나왔습니다. 한번 27번이 근데 조금 어려운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개념을 들어봤습니까? 서술자하고 경험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서술자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서술자는 서술자로서의 나이고요. 경험자는 인물로서의 나입니다. 인물로서의 나. 그러면 이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제 이 일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준다고 쳐. 내가 어제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왔는데 그 강아지 너무 예쁘더라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서술자인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강의 현장에 있죠. 그리고 인물로서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제 친구랑 만나고 강아지 앞에 있죠. 그러면 강아지를 보는 건 누구입니까? 강아지를 보는 건 네, 인물로서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건 누구만 할 수 있어? 인물로서의 나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인물로서의 나, 경험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하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반성하고 하는 것들이 누가 하는 거겠어? 서술자가 하는 거겠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러분 기출 문제 중에 관촌수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도깨비 이야기하면서 도깨비불이 뭐 그렇게 무서웠다고 라고 말하는 건 서술자가 하는 거야. 반면에 나 그때 도깨비만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들한테 핑계대고 얼른 집에 갔어. 혹은 도깨비불을 직접 봤어. 이런 건 다 누가 한 거야? 경험자가 한 거야. 알았죠? 네. 자,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봅시다.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이므로, 그쵸?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 갈까요? 여러분. 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물로서의 나가 느낀 감정이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내가 그 인물로서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겁니다. 반면에 보세요. 나를 봅시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어. 멀리 메마른 초겨울에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야.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인 현기증이랬다. 감각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됐다가 잘못됐습니다. 곧 이거는 전부 다 감각적인 표현이고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경험자 곧 인물로서의 주체입니다. 인물로서의 주체, 지각의 주체라고요. 네. 그래서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구분은 되는데요. 이게 있어서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자,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했다 했는데 주어가 뭔지 한번 봅시다. 누구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앞으로 가면 됩니다. 네, 여기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있던 그것은 이게 주어예요. 근데 주어는 뭡니까? 아버지의 환영입니다. 사내의 환영입니다. 사내의 환영.
알았죠? 그래서 이 사내의 환영은 어때?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했다.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인용부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 어머니의 말이었죠? 네, 확인해 보세요.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왔다는데 이게 고꾸러진 아버지인지 아니면 화자가 누구를 보고 아버지의 환영을 보고 있는지 네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29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가는 나에 비해 능동적으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확인하고 갈까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날짐승도 돌아온다. 너희 아버지도 돌아올 것 같아. 이렇게 기대가 있는 거. 어머니의 기대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버지는 어느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하고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들 산기슭에 무덤도 묘지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라고 궁금해하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묻혀 있는 것일까 이런 거예요. 들판에. 자, 그러면 분명 날짐승이 능동적인 건 맞아. 근데 이게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지. 그치? 자, 가는 시간과 공간에 관여된다. 근데 나도 관여되거든요. 그리고 실감을 더해 주는 건 아니에요. 배경에 실감을 더해 주는 건. 자, 나는 희망적인 성격, 이게 희망적 성격이 강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희망적 성격은 가가 더 강하죠. 네. 자,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돼. 곧 아버지가 묻혀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묻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에 투영된 염원, 어머니의 염원이죠. 날짐승에 투영된 염원, 언젠가 돌아올 거야가 가능성이 사라지죠. 맞네요. 가능성이 사라지죠. 네. 가와 나무도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해결됐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 34번으로 갈게요. 자, 청산행은 이미 연계된 작품이고 나는 여러분 이제 처음 본 작품인데 사실과 간습인데 34번의 보기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 세계를 규정한 중요한 준거론 시대화인데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자연과 동화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때의 심리 상태. 나는 자신과 세계의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 관계를 회의해 의심하는 거야. 정말 절대자가 있을까 이렇게. 그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 현실 안에 뿌리를 받고 인식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3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인격화한 대상 여울물 있습니다. 심리를 내포하고 있고요.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 나는 나쁜 모든 것은 모든 것일 뿐 이렇게 뿐이란 말. 자, 가는 공간이동 산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사물도 거기서 포착된 여울물도 보고 때까지 때도 보고요. 자, 나는 화자를 그렇지 나는 나일 뿐이라고. 자,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의 화자의 정서를 투영했다. 가에는 그게 있는데 여러분 나의 정서 투영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한 번 더 꺼져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딱히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자,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에 쓰다둔 편지 구절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거니까 어디를 생각하는 거야? 세속의 일상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 맞죠? 자, 2번 가자.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고 그러니까 이 행위에서 출발하겠다.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 경험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이렇게. 네. 자, 가에 발을 푸니 이제 잘 보인다. 산에서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고 있죠.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절대자에 대한 회의, 뭐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나 계속 어때? 그냥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 거야. 이랬거든데 그게 여러분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경험에 의존해서 내 경험이 뭐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건 결국 뭐야? 현실에 굳건히 뿌리 내리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에 얽매이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자, 이 34번이라 여러분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독서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게 잘 보였을지 제 걱정은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걸 주면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제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탁탁탁 하지 말고 넘어가기 전에 한숨 한 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심호흡 한 번 하고 한숨이래. 심호흡 한 번 하고 차분히 풀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3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가의 열물과 때까지 되려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돼 있죠. 자,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의 관계의 회의다. 맞네요.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한다. 그쵸?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 맞아. 물은 물일 뿐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 절대자와는 빠이빠이 이렇게. 자, 다음 화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작은 지금 38번, 38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다음 가의 건의를 앞두고 도서 부원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인데 가를 참고할 때 A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글인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에 전파 식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건의하면 어떨까? 이렇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 전자식별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이럴 거예요, 라고. 자, 원활한 장서 관리로 학습과 관련된 도서. 그쵸?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과제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사실 정보예요. 학생증 없이 도서를 제출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결할 수 있다. 아니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번거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가죠. 점심시간 애도가 아니라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였으니까 원래 점심시간은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점심시간 개방했는데 점심시간이 아니어도 학생들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서가와 책상의 배치를 바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가가 있으면 서가가 뭐냐면 이렇게 책꽂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가가 있어. 책을 꽂을 수 있는 책꽂이들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책들을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서 본 거예요, 여러분. 책들을 정확히 배치해야 돼. 그렇죠? 그게 편안해진 거예요. 서가를 다시 배치한 건 아닙니다. 자, 도서관 소식을 전한 이건 관련이 없고요. 네. 다음 4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2번은 약간 이렇게 함정인데요. 무슨 함정이냐면 42번이 어떤 함정이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발췌독을 하거나 아니면 막 빨리 읽으면서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봐야지 이러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를 고쳐쓰기에 활용하는 점검 항목인데 가 말을 기준으로 나를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글인데 여기서 거꾸로 딱 찾아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뭔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한 만큼 우리가 진행하는 도서관 행사를 소개하면 더 많은 학생이 도서관에 방문할 거야 라고 이 부분이 쑥 머릿속에 들어버리면 마치 이게 목적인 것 같거든요. 마치 이게.
하지만 올라가 보면요. 이 나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나의 목적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진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문 써서 학급 게시판에 붙여보자 이렇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 안에 무엇까지도 이것도 포함시켜보자. 이것도 포함시켜보자 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첫 부분을 봅시다. 우리 학교 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전자식별 시스템 도입으로 달라진 우리 학교 도서관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 목적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42번을 보면 그래 목적이 드러나니 해서 나에 보면 안내문을 쓴 목적이 제시되지 않으니 제시돼 있어요. 그렇죠? 차분히 읽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게 많이 놓쳤더라고요. 목적 안 나왔다고 생각한 거야. 왜? 마지막 부분만 읽고. 네. 그러니까 글을 쉬운 독서라고 생각하고 읽어줘야지. 문제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고 문제와 관련된 부분 막 찾아서 볼 거야. 그러면 뻔한 문제 틀려요, 여러분. 쉬운 문제를 일 수도 있는 건데 틀리는 거야.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4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조금 문제를 복잡하게 됐어요. 기존의 고쳐쓰기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데 기존의 고쳐쓰기 문제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됐어. 다음은 B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과 그 의견을 반영하여 고쳐 쓴 글인데 이에 대한 활동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자, 의도는 이래요. 이 고쳐 쓰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푸나요? 뭐하고 뭐만 읽고 고쳐 쓴 글하고 뭐만 B만 딱 읽고 문제를 풀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읽었냐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청소년이라면 앞부분이야. 여러분, B보다 앞부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데 자기 지역의 국가유산 중 돌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한 후 국가유산 지킴이 누리집에서 위촉 신청 절차를 밟으면 돼요 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 여기에 또 나와 있지. 그래서 중복된 걸 지운 거야. 중복된 걸 지운 거야. 자, 두 번째. 자, 여기 마지막에 봅시다. 이를 보완하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해 라고 해놓고 나서 자, 학교에서는 진로 및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행동 활동 방법을 지도할 수 있다 해서 앞 문단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게 제시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B의 첫 부분을 없앤 건 누구야? 여기야. 이미 언급된 내용이나. 그쵸? 자, 그리고 이걸 집어넣은 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은 건 필요한 친구 1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자, 정리하고 갈까요, 여러분? 친구 1은 필요한 내용 추가해줘 이거고 친구 1이요. 아이고야. 친구 2는 뭐라고 했냐면 언급했거나 통일성 해치는 건 곧 삭제할 건 삭제하고 유지할 건 유지해 이 말이죠. 뭐 이건 너무 뻔한 거니까요. 무엇을 삭제해야 될지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자.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 추가해줘 이렇게 직접 문단과 이어지도록 지자체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했는데 이건 지자체에 촉구하는 건 아니죠. 맞잖아요. 지자체에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당국이 해야 될 거야.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직접 문단에서 제기한 문제 중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 방안 학교에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네. 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실현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그 전체 내용과 부합해? 그럼 만약에 부합한다면 남겨라. 유지할 건 유지해라. 이건 친구 2입니다. 친구 1이 아니라. 네.
자,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하였다가 잘못됐습니다. 캠페인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중복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아시겠죠? 네. 차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문제 참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고쳐쓰기 문제를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변형한 문제인데, 그래서 기존의 고쳐쓰기 문제를 보면 뭐만 그냥 이렇게 보기하고 B 부분만 딱 연결시켜가지고 해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때? 보기의 조건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 언급된 내용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언어와 매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보면 이제 지칭어 나오고 호칭어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어렵다고 했죠. 이거는 제가 좀 시험지를 보면서 할게요. 지칭어 나오고 호칭어 나오면서 또 지칭어가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또 어때? 미지칭, 부정칭, 그리고 미지칭, 부정칭 다 되는 거 이렇게, 그쵸? 미지칭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상을 알지 못하는 거, 그쵸? 부정칭은 불분명한 겁니다. 불분명한 거, 이렇게. 자, 그러면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A, D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거 그랬어요. 자, 근데 품사까지 한번 보래요. 네. 자, 이 과일 한 상자에 얼마예요? 라고 정해져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칭이야. 자, 그리고 얼마 다음에 이어요죠. 네, 서술격 조사가 붙었습니다. 체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언이라고 해보죠. 체언 중에 명사입니다. 그쵸? 자, 그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니? 라고 할 때 무슨 일이든이니까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불분명한 부정칭입니다. 지사는 언제 보아도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부정칭인데 무슨 뭡니까? 네, 관형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봐요,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줄 수 있는 팁인데. 자, 일단 품사 결정을 할 때요. 품사 결정할 때 이게 체언 안에서 명사냐 대명사냐 수사냐 이것까지는 못 해주는데 그 전까지는 잘해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 뭐 활용을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가변어냐 불변어냐 이건 알겠죠. 그래서 용언과 용언 이외를 따집니다. 가변어면 용언이겠죠. 이게 아닐 경우입니다. 이제 무엇을 붙여보냐면요. 격조사를 붙여보면 됩니다. 그래서 격조사를 붙이잖아요. 격조사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체언이 되고요. 아니면 수식언이 됩니다. 물론 전제는 있어. 여러분이 조사하고 감탄사는 어느 정도 구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조사하고 독립어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격조사를 붙이는 건 체언이고 격조사를 붙일 수 없는 건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어 중에 누구하고 어울리는 거? 동사하고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용언하고 어울리면 부사, 명사하고 어울리면 관형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나온 애들은 거의 지금 가변어가 아니라 불변어거든요. 그러면 일단 격조사 넣어보자는 거야. 격조사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봐. 무슨 이 안 되잖아요. 무슨을 안 되잖아요. 근데 봐. 지리사는 언제가 좋아? 언제가 붙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라는 거야? 네. 체언이라는 겁니다. 언제가 좋아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체언 중에서도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걸 관형사로 간 건 아무것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하고 어울리니까요. 자, 밖에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분하고 연결되고요. 또 어떤 봐봐. 어떠니, 어떤을, 어떤이에요, 어떤이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관형사입니다. 얘도. 관형사예요. 근데 자, 봅시다. 밖에 어떤 분이 오셨어? 왔어.
근데 모르는 거야. 근데 밖에 어떤 분이 왔는지 밖에 어떤 분 왔어?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오셨어? 이렇게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 왔어? 이러면 그래서 부정칭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 자, A, B는 불분명함을 나타낸다 했는데 A는 불분명함이 아니에요. 자, A, C는 알지 못함인데 C는 알지 못함이 아니라 불분명이에요. 자, A, D는 알지 못함, A하고 D 알지 못함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품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A는 명사고 D는 관형사입니다. 자, B, C는 불분명함을 나타낸다. B하고 C는 불분명함 맞아요. 품사는 서로 달라 맞네요. 자, B하고 D 알지 못함과 불분명함 모두 모두는 아니에요. 품사는 동일하네요. 네, 이렇게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죠. 다음은 가, 바를 통해 윗글이 기역,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랬어요. 적절한 거야. 자, 엄마라고 불렀어요. 불렀습니다. 호칭어야. 알았죠? 지시하면 지칭어, 부르면 호칭어야. 부를 호. 호칭어입니다. 가족간이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래? 그럼 주말에 이모에게 상담 좀 받을까? 하니까 딸이 엄마, 이모도 지칭하는 겁니다. 이거는 친족간의 지칭입니다. 이모도 주말에 쉬쉬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니까 아들이 아니야, 전에 사촌 누나가 그러는데 이모 주말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대 하고 아들이 엄마랑 같이 가고 싶은 거지 이모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여보세요, 김 선생님의 사생활도 조금 생각하시죠. 그리고 김수진님 본인 아드님 진로 상담은 했으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농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김수진님 이렇게 호칭어야. 그리고 이거는 지칭어지. 그리고 여보세요 하고 불렀지. 호칭어야. 이거는 이모를 지칭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부른 거야? 아내를. 자기 아내를, 여기 엄마를 부른 거야. 호칭어야. 근데 이거는 공적인 상황에서 쓸 말을 이렇게 썼지. 여기서도 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도 공적인 상황에서 쓸 말을 이렇게 썼지. 처형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언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김 부장님 하니까 엄마도 아빠한테 김 부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언니한테 잘 부탁해 볼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럼 이모님께 감사 인사 꼭 드리고 했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미안해요. 아들의 입장에서 하니까 이모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아들의 입장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어떤 함정인지. 자, 기억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가하고 지칭어 마라고 했는데 마는 지칭어가 아니었죠. 제가 보면서 할게요. 마는 뭐였냐면요. 김수진님이니까 호칭어입니다. 불렀잖아요. 김수진님 이렇게. 자, 니은은 지칭어 다와 바로도 확인되는데, 그러니까 나와 바가 지칭어이냐? 맞습니다. 그쵸? 맞아. 비록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가 다르더라도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화자는 지금 아버지거든요. 아버지하고 이모, 그리고 아들과 이모. 이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이모를 뭐라고 불러야 돼? 처형이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돼? 그냥 이모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이모라고 쓰면 안 되는데 아내의 언니죠. 엄마의 언니고, 그쵸? 그래서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형식의 지칭어? 여기서 틀렸어요. 같은 형식의 지칭어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좀 쪼잔해요.
짜증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엄청 고민해서 그럴 것 같은데 하고 났더니 여기서 같은 형식의 지칭어에서 꺼냈어요.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지칭어가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에 그 형식은 다양해. 단순하게는 홍길동, 아버지, 당신, 여보 등과 같이 명사, 대명사, 감탄사 등의 단어를 실현된다. 또 단어에 다른 단어나 님 같은 전미사가 결합되는 복합적 형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형식이야. 형식은 다양해. 단순 형식, 복합적 형식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요? 여기서 이모는 단순 형식이고 이모님 하면 복합적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형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디귿은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인 호칭어 말을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 리을은 지칭어 잠깐만요. 숨이 차요. 지칭어 나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나로 실현된 데서도 근데 여러분 리을은 공적인 상황이고 지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칭어 나에서 지칭어 나를 잠깐만 죄송해요. 지칭어 자 이모 맞습니다. 그쵸? 근데 라 김 선생님 이것도 뭡니까? 지칭어예요. 지칭어. 그래서 여기서 호칭어 라로 하면 안 돼요. 자, 미음은 화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상황에 따라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호칭. 그치? 여보라고 해야지 여보세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여보세요라고 불러? 여보라고 불러? 여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보세요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여보세요는 불렀으니까 호칭어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자, 그 다음 자, 발문 잘 읽으세요, 여러분. 밑줄 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그리고 종류. 이때 종류라는 건 세 가지겠죠. 뭐 주어,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 이 종류가 맞냐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할아버지가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그러면 필수 부사어가 맞죠. 네. 그래서 부사어입니다. 여객선이 항구에 도착한다 해서 이동 방향 낙착점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이동 방향 낙착점 도착했죠. 항구에 도착했다. 두 자리 주어 부사어 답이네요. 자, 불평이 그치다 했으니까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그가 어디에서 내리다 나와야 되겠죠. 어디에서 내리는 상황이라면 그가 배에서 내리는 거니까 두 자리. 자, 나는 호박을 죽으로 만들다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낙착점이죠. 결국 죽이 됐잖아요. 세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도 밤을 새웠다만 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필요 없죠. 자, 얼음으로 된 성이 여러분 얼음으로야 으로. 그쵸? 그리고 그는 남이 아니다 했으니까 그러면 성이 얼음으로 되다일 거야. 두 자리고 두 자리인데 아니다 앞에 남이면 보이겠지만 얼음으로라고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부사입니다. 네, 종류가 다르네요. 그렇죠? 자, 그의 신중함은 지나쳤다 했으니까 한 자리 서술어고요. 언니는 간이역만 했는데 만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을이 들어갑니다. 간이역을 지나치는 목적어가 있네요. 두 자리 서술입니다. 4번이 어렵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39번이에요. 여러분. 39번. 차자표기에 나왔는데 여러분 고1 때 배웠을 텐데. 그쵸? 까먹었으려나? 자,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인데 차자표기된 한자는 한자의 훈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음으로 훈이라는 건 뜻이에요. 음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때 한자의 본뜻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아래는 이러한 차자표기 방식들을 물수로 응용해서 자 그러니까 본뜻이 유지됐어요. 여러분 본뜻이 유지됐는데 훈 곧 뜻으로 읽었대요. 뜻으로 읽었대요. 이게 기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본뜻이 유지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뜻으로 읽은 건 니은, 그리고 음으로 읽은 건 디귿이야.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본뜻이 유지됐죠. 그쵸? 그리고 뭘로 읽었어? 불화니까요. 불화니까 훈으로 읽었습니다. 뜻으로 읽었어요. 기억에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흑토니까요. 이걸로 적었어. 그리고 뭐야? 흑으로 읽었으니까 이것도 뭐 흑토에서 뜻으로 읽었습니다. 네, 기억 맞습니다. 웃음이 많다, 많다야. 이걸로 썼어. 자, 그러면 이 다는 만을 다니까 음으로 읽었죠. 음으로 읽은 디귿에 들어갑니다. 원뜻은 유지되지 않았고, 다만 다에 붙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에,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돼야 됩니다. 자, 시 옷을 적다 했으니까 유지되지 않았어. 근데 옷의잖아, 옷의. 그러니까 뜻으로 읽었어. 니은 맞네요. 찬물을 담다 새을이었어. 유지되지 않았어. 그리고 새을 음으로 읽었어. 디귿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이게 수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잘 봤으면 어떤 부분에서 잘 됐다. 또 못 봤으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아주 이렇게 정말로 속된 말로 넘사벽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논리학 지문, 그렇죠? 도덕적 문장에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 되게 어렵긴 했어.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지문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점수 자체를 딱 보고 아, 큰일 났네, 망했네, 아니면 오, 나 이번에 잘 봤으니까 그냥 뭐 그냥 해도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잘 된 부분은 잘 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잘 안 된 부분들은 잘 안 된 부분을 체크하면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좀 혹은 공부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